반갑습니다. 아파트가 격시형 파가씨 시작하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 미국서 터졌다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은 정말 배드 뉴스, 정말 좀 기분이 좀 그랬었는데, 오늘 방금 전에 오랜만에 정말 기쁜 소식이 터졌습니다. 야. 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물가 지수에 이렇게 울고 웃고 웃고 울어야 되는지, 참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또 글로벌한 시장이 됐다는 또 뭐 그런 것도 되겠죠. 자, 미국의 6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도매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5.5% 상승했는데, 자, 물론 미 절대적인 수치만 봐서는 이제 높지만 이게 전월 대비해서 0.3%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게 작년 8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물가가, 더더구나 이제 도매 물가가 꺾였다라는 것은, 생산자 물가가 꺾였다라는 것은 곧 이제 소비자 물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6월 PPI는 상당한 청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반가운, 자,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것은 금리하고 직결되니까요. 자, 참 어제도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그렇죠, 가슴을 쓸어내리다가, 야, 정말 정말 다행이다. 자, 어제 6월 CPI가,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3.5% 상승하면서 다우의 3.8%보다도 하회를 했고, 여기도 전월 대비해서 0.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2026년 4월 이후에 6년 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CPI가 나오고 나서도 뭔가 좀 긴장감이 있었던 거는, 자, 오늘 나오는 이 바로 PPI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CPI도 낮게 나오고 지금 PPI도 낮게 나오면서 결국 이게 굉장히, 그렇죠, 우리나라 좀 특히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물론 아직도 계좌가 어마어마하게 녹아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이럴 때, 그렇죠, 좀 우울할 때 이런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좀 기쁜, 저만 그런가요? 자, 기쁜 일이면은 분명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서 잠깐 좀 데이터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코스피도 어제 CPI 때문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000선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오늘 427포인트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 넘게 상승을 하면서 7,284까지 올라가 있고, 물론 오늘 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한 2조 3천억 정도 들어오고, 기관들도 이제 한 2조 가깝게 이제 사고하면서, 결국 오늘 2조가 아니군요. 그냥 한 2천억 정도.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어쨌든 간에 많이 들어오면서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와,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또 이렇게 200만 원대로 올라선 것만 해도 또 참 가슴을 쓸어내릴 이런 늘 일만 있다가, 그래도 그나마 빵긋 한 번 정도 한 것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8.83%, 9% 가깝게. 자, 그렇지만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당연히, 그렇죠, 또 PPI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CPI 때문에 좀 기뻐하다가 PPI에 대한 경계감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또 있어서 뒤쪽에서는 조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좀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꽤 반등한 그런 장이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6.27%.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6% 이상 올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또 조정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했던, 경계했던 이 PPI조차도 좀 낮게 나오면서, 일단은 내일 시장 이게 꼭 이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오늘 PPI가 나온 거는 아직도 PC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장 미연준이 세게 보는 이 PC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이달 30일이죠. 이제
이달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PC가 나올 때까지는, 그런데 뭐 지금 CPI하고 PPI도 좀 낮게 나와서 PC에도 약간 또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늘 뭐 이렇게 긴장감은 있습니다. 미국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개 물가 지수가 지금 꺾였다는 것은 뭐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미국의 이 물가지수 지금 CPI하고 PPI가 예상치도 하회했고 꽤 둔화한, 뭐 지난달보다 둔화한 상태로 지금 나와 있어서, 자,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에는 뭐 당연히 뭐 괜찮은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오늘 또 이 미연준의 이제 워시 의장이 하원 이제 청문회 출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고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했는데, 자, 결국은 청문회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너무 트럼프의 꼭두각시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독립성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이런 거를 너무 의식해서 그럴까요? 어쨌든 청문회에서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오늘 많이 쏟아졌습니다. 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 뭐 그러니까 나는 인플레이션 물가만 보고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서 6월 물가 둔화에 대해서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해야 할 일이 아직 있다. 자, 결국은 뭐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게 뭐 미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통화정책밖에 없죠. 그렇다면, 자, 지금 이 정도 이번에 나왔던 이 CPI하고 PPI 이거 가지고는 아직은 그렇죠. 완수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것은 결국 PC까지 봐야 되겠다는 좀 신중한 입장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6월 한 달 정도만 가지고는 아직도 뭐 미국 이란 뭐 전쟁에도 유가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뭐 6월 좀 물가 둔화된 이 수치 때문에 막 즐거워할 일만은 아니다. 요 정도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그렇지만 매파적인 발언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일단은 지금 7월 29일 날 있는 이 FOMC는 그래도 오늘 뭐 어제 CPI하고 오늘 PPI 때문에 한 83.4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동결 쪽이. 뭐 최근에 제가 65%까지 내려간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CPI하고 PPI가 좋게 나오면서 65%에서 동결이 83%까지는 올라가 있어서 지금 7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줄어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은 한 16.6%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상 쪽보다는 일단은 동결적으로 일단 한 템포 정도는 쉬어간다. 요런 지금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9월 FOMC죠. 지금 9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 40%,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번 인상하고 두 번 인상까지 지금 여전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인상이 60%고 그다음에 동결이 40%. 이제 아예 인하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이 패드워치 상에는. 그래서 4대 6 정도인데, 자, 그러니까 9월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 이 확률이 60%로 지금 훨씬 더 높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정도가 되면 7대 3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동결이 한 30%고 인상이 지금 70%. 물론 인상에는 한 번 인상, 두 번 인상, 세 번까지 인상 뭐 이런 뭐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동결과 인상이 3대 7 정도. 70%면 한 10월 정도 되면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월 FOMC가 이제 뭐 올해 어떻게 보면 금리 최종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결이 20%고 인상이 그러니까 80%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번 인상, 두 번 인상, 세 번 인상, 네 번 인상까지도 있죠. 그래서 뭐 최소한 이제 한 번 이상은 할 거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이 80%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20%이기 때문에 한 8대 2 정도, 7대 3 정도 이 정도 되면 결국은 시장에서 볼 때는 미연준이 올해 내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올리고 갈 것 같아. 요 정도로 지금 보여진다는 거. 단기적으로 당장 이번 달에 올리는 것까지는 좀 무리라고 보지만 오늘 케빈 오치가 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갈 거야. 요 정도로 지금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뭐 한국은행도 방법 없죠.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미연준하고 기준금리 차이를 이제 계속 좁혀나가겠다라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생각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금 2.5%고 결국은 미국이 3.75인데 한 번 정도 올리면 지금 4%로 달아나는 거죠. 그러면 4%인데 우리나라가 안 올리고 있으면 1.5%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일단 한 번 올려야 되는 뭐 상황이고 자, 미국은 지금 6월 CPI하고 PPI가 나와서 어쨌든 간에 약간 둔화됐다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잖아요. 5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물가 뭐 지수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한국은행의 뭐 지금 3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자, 뭐 이거는 너무나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당장 뭐 막 빅스텝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빅스텝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베이비 스텝 정도가 이제 나올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뭐 이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기준금리 인상 관련된 것들을 좀 보면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월에 기준금리 마지막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이 되면 23년 1월 이후에 3년 7개월 만이 되겠죠. 그래서 3.25에서 3.5%로 그러니까 제로금리까지 갔었죠. 뭐 2021년 뭐 이럴 때 제로금리까지 갔던 금리가 결국은 계속 인상 뭐 빅스텝도 두 번이나 밟았죠. 빅스텝 두 번이나 이제 밟았었는데 요 구간이 그러네요. 지금 22년 8월에서 22년 10월 요때 빅스텝이 있었죠. 2.5에서 3.0으로 빅스텝을 하는 뭐 그만큼 급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 물가 인플레이션들이 장난이 아니었었으니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리다가 결국은 딱 멈췄죠. 23년 1월에 3.5%로 계속 동결 이렇게 오다가 그리고 나서 결국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터지면서 24년 8월에 3.5%였고 24년 10월이죠. 10월에 3.25%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동결로 쭉 가다가 인하 사이클로 소위 말하는 피벗이 첫 또 피벗이 일어났던 게 바로 24년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하 사이클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인하 사이클이 끝난 거는 25년 4월이 2.75였고 25년 5월에 2.5%로 인하 사이클이 여기에서 이제 딱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인하가 이제 2.5%까지 내려오고 자, 그다음에 계속 동결 이창용 총재가 마지막 지금 올해 4월까지 동결을 하고 이제 퇴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현성 지금 신임 총재가 5월에 첫 금통위를 하면서 또 동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매파적 동결이라고 해서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뭐 이제 7월 금통위가 있는 건데 이 이제 금통위에서 당장 그렇죠. 3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확정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3년 7개월 만에 피벗이죠. 결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끝내고 이제 인상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일어난 거죠. 자, 당연히 이렇게 되면 부동산 판이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얼마나 더 인하해 줄 거냐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면 자, 이제는 이런 기대감은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당장 코픽스 금리가 지금 0.15% 상승한 3.05%, 3%대가 1년 5개월 만인데 자, 결국 코픽스 금리가 이미 지금 6월 금리가 올라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확정. 자, 이렇게 되면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10%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K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5까지 와 있습니다. 8.45면 8.5%, 반올림하면 9%. 이미 1금융권의 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이 9%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뭐 기준금리 인상하면 이건 10% 가는 거는 당연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5대 시중은행만 보더라도 농협은행 같은 경우가 고정금리가 이미 7.2%까지 와 있고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7.41까지 와 있습니다. 뭐 거의 8%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7.151, 7.2%까지 와 있고요. 국민은행의 변동하고 혼합형 같은 경우에도 6.52까지 와 있습니다. 하단도 5.12까지 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행도 거의 7%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몇 퍼센트 그러면 이 금리 상승이 실제 어느 정도 충격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5년 전에 혼합형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30년 주담대를 받을 때 5년을 고정으로 하고 25년은 변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0년, 21년 이때 하셨던 분들이 5년 동안은 변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이것이 변동으로 지금 넘어오는 지금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5년간은 기존에 있었던 금리로 뭐 한 2.5% 뭐 이런 낮은 금리로 뭐 계속 대출 이자를 냈었다 그러면 이 5년이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25년, 26년 자 이때부터는 이제 변동으로 25년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은 이제 현재 지금 이거니까 그래서 금리 상황이 이제 완전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10억 정도 대출을 받은 뭐 강남이나 뭐 무슨 마용성이나 이런 데만 해도 10억 대출은 뭐 일반적인 얘기죠. 10억 대출 정도 받는 거는 뭐 서울에서 뭐 한 20억짜리 집 사면서 10억 대출 받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한 10억 정도 대출 받은 이 집주인들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충격인지 실제 이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자, 10억을 360개월, 그러니까 30년 만기로 해서 했을 때, 뭐 일단은 2.5%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자, 이때만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액이 39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한 연봉 1억 정도 되고, 한 달에 그래도 한 뭐 7, 800 뭐 이렇게 받으면, 뭐 한 390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 아껴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아니 내가 800 받아서 거의 뭐 400만 원 가까이 원리금이 나가면 정말 쓸 돈이 없긴 없죠. 그렇지만 뭐 내가 집 사서 아껴 살겠다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연봉 1억 받아가지고 실수령액이 800이 되느냐 뭐 이렇게 따지시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그냥 어바웃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뭐 어쨌든 뭐 그런 어떤 계산 때문에 한 내가 10억 정도를 받았겠죠. 그래서 내가 한 월 390만 원 정도는
아껴 살지 뭐. 이렇게 감당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변동금리로 넘어오면서 뭐 작년 뭐 올 초만 하더라도 한 4.5%였잖아요. 그럼 한 4.5% 정도 되면 10억이면 한 500만 원으로 단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390만 원, 3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로 올라옵니다. 이야, 이러면 이거는 분위기가 다르죠. 내가 한 7, 800 실수령 7, 800 받아가지고 500만 원을 원리금으로 내고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요때쯤 되면 이제 뭐 아무리 아껴 살아도 이게 연봉 1억 되는 분들의 뭐 살림살이 규모로 봤을 때 이게 한 2, 300 가지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실질적인 현실적인 고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농협은행, 지금 시중은행 중에 실제 지금 변동금리가 오늘자 기준 했을 때 7.41%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7.41%면 10억을 받으면 어느 정도냐? 와, 뭐 500이 아니라 690이 됩니다. 690이면 700이에요. 이야기가 다르죠. 이야기가 다릅니다. 처음에 300만 원대로 출발을 했다가 500만 원대로 왔다가 지금 700만 원이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가 연봉이 갑자기 막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래봐야 지금 5년 사이에 사실 우리나라 뭐 이렇게 소득 뭐 이런 것들 보면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야, 이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7, 800 받던 분들이면 지금 이 정도면 월급 모든 월급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 밤에 뭐 대리운전하고 뭐 투잡하고 한다고 해도 이게 감당이 될 수 있는 정도인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시점이 되면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되죠. 이거는 정말 감당을 하느냐 못하느냐, 정말 내 집이 이러다가 경매에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 정도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 금액이면. 자, 그런데 제가 10%대를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KBank 같은 경우에는 8.45%까지 와 있습니다. 거의 9%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자, 10% 시대가 열리면 10억을 대출받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877만 5천 원, 880만 원이에요. 거의 900만 원이 됩니다. 야, 그럼 이거는 이제 매달 1,000만 원 실수령, 1,000만 원 실수령, 그럼 1억 2천이 되나요? 뭐 세금 떼고 하면 하여간 뭐 어쨌든 간에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1,000만 원 받으면 굶어 죽죠. 1,000만 받으면 굶어 죽고 매달 뭐 한 500은 돼야 되나요? 한 1,300? 뭐 그럼 버틸 수 있을까요? 야, 결국 이제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걸 버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뭐 이게 주관적인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게 바로 이런 거죠. 어느 정도 연봉이면 버틸 수 있을까? 자, 880만 원이면 지금 12달이면 1년에 원리금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 1억 560만 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가 원리금을 1억 560만 원을 낸다고 하면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냐? DSR 40%죠. 내가 연소득에서 40%를 원리금으로 낼 수 있을 정도면 일단은 그래도 뭐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어라고 하는 게 DSR 40%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봉에서 40%를 원리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1억 560만 원을 매년 원리금으로 낼 수 있는 DSR 40% 연봉은 놀랍게도 2억 6,400만 원입니다. 자, 결국은 객관적으로 보면 2억 6,400만 원, 2억 6천은 넘어야 연봉이 아까 10억 정도, 10억 대출받은 원리금을 10%대 어느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이 2억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소위 말하는 고위험 대출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될 정도로 이게 이렇게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연봉 지금 10억 대출 받은 분들 중에서 연봉 2억 6천 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처음에는 한 390 정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390이면 한 연봉 뭐 1억이나 한 8, 9천 정도 되는 분들도 어떻게 아껴 살지 뭐 이렇게 출발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감당이 불감당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너무 높은 금액이니까 그러면 한 6억 정도 대출받은 분들, 지금도 뭐 6억까지는 대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한 6억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5년 전에 이제 혼합형을 했던 똑같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충격이 오느냐. 자,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요. 자, 6억을 대출받았을 때 2.5%, 5년 전에 제로금리 시대 때 이때는 원리금이 230만 원이었습니다. 야, 230만 원이면 내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그럼 한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겠죠. 뭐 어쨌든 간에 한 그렇게 좀 어바웃으로 보고요. 자, 그러면 400만 원 정도 받는 분이면 230. 야,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어렵네. 정말 아껴 쓰고 또 아껴 쓰고 하면 어떻게든 버텨보자. 소위 말하는 영끌에서 버티는 거죠. 자, 230만 원 버텨보자. 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변동금리로 4.5%로 바뀐 작년 또 이제 올해 초 정도 되면 이게 300만 원으로 올라섭니다. 와, 그러면 야, 내가 400만 원 받아가지고 300만 원이 원리금으로 나간다고? 이거는 이제 생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230만 원하고는 또 다르죠. 그럼 한 170만 원으로 사는 거하고 100만 원으로 사는 거하고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거는 100만 원이라는 건 아껴서 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3, 40만 원씩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일단 여기서 근데 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 정도 되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자, 그다음에 7.41% 아까 농협 지금 변동금리 뭐 농협은행의 변동금리 그러면 415만 8천 원 거의 420만 원대로 올라섭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400만 원 내가 이거 월급이 4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실수령액이 4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이거는 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벌써 이거는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은 안 되고 500만 원? 500만 원도 안 되죠.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600만 원? 600만 원도 이게 될까요? 와, 600만 원도 그러면 내가 지금 한 18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매달 600만 원을 받는데 18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뭐 또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10%대가 되면 526만 5천 원. 자, 그러면 530만 원으로 올라섭니다. 자, 530만 원이면 이제 400만 원 월급, 실수령의 500만 원 월급은 이건 땡이죠. 끝이에요. 이건 뭐 이제는 완전히 그냥 뭐 이제 뭐 이건 날아가는 거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자, 60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600만 원 택도 없어요. 그렇죠? 뭐 700만 원이면 내가 매달 700만 원 실수령에 가면 170만 원이면 이거 살 수 있나요? 야,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170만 원이 안 되죠.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따져봤더니 어느 정도 연봉이면 버틸 수 있을까? 530만 원이면 12달이면 1년에 원리금만 6,36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6,360만 원을 낼 수 있는 DSR 40%라면 결국 연봉이 1억 5,900만 원, 1억 6천 정도 연봉은 돼야 버틸 수 있다. 이건 객관적이죠.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1억 6천 정도 연봉은 돼야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뭐 정말 600만 원, 한 6억 정도 대출받은 분들 중에서 연봉 1억 6천 넘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요게 이제 또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이제 인상 사이클에 돌입을 이미 했습니다. 자, 더더구나 3.5% 각오를 해야 되죠. 올해 2번 정도 인상. 그래서 지금 7월하고 이번에 7월하고 이제 10월 정도 지금 이러면 3.0%가 되고요. 지금 내년에 한 2번 정도. 그래서 3.5%. 물론 지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더 지속된다 그러면 결국 4%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은 10%를 이번 인상으로 찍을 것 같고요. 은행의 주담대가. 자, 더더구나 이제 뭐 계속 올린다 그러면 10% 이상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자, 버틸 수 있는 집주인은 아주 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대출을 많이 내셨던 분들 물론 기준이긴 합니다. 자, 버틸 수 있는 집주인들이 지금 대출 많이 내셨던 분들은 소수예요. 자,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들도 이제는 극소수가 됩니다. 자, DSR 40%로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판이 뒤집힐 수밖에 없겠죠.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과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한 부동산 시장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었던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로 봐야 되고 더더구나 기준금리 인상도 인상이지만 어마어마한 지금 대출 규제 그것도 뭐 정부가 나서지 않는데 은행들이 나서서 6억 한도를 3억까지 낮추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정말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집값 하락폭은 굉장히 심각하게 대폭락 수준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금리 관련된 상황들은 뭐 부동산 시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프로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SLE님, BS린님 이렇게 읽어드리겠죠. BS린님, 네, 김하정님, 윤복자님, PPL 사모님, 유용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